안녕하세요. 이시춘 행정사입니다. 이번에는 조치사항에 대한 불복 절차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 불복 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먼저 행정심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시행령과 관련해서 예방법 제17조 2 행정심판에는 교육장이 제16조 1항, 17조 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자 또는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해요. 그리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게 되죠. 그리고 17조의 4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 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현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사실 및 그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피가해 학생 학교에 그 사실과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제17조 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야 해요. 그리고 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영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정심판에 따른 것은 대통령이 영으로 정하고 행정소송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 학생의 진술권 보장과 관련하여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리고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을 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진술권 자체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제17조 제4항, 제17조의 4 제1항의 본문에 따라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 학생의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한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또 행정심판법 관련해서 또다시 살펴볼게요. 행정 13조 심판 청구서의 제출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에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그리고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라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 청구서를 당할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심판 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질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이건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심판 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 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2항에 따른 행정기관 심판 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고요.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해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일을 30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요. 제1항과 제2항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제1항의 규정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은 1항의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라고 간주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정청이 청구를 그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요. 그리고 제1항부터 6항까지 규정은 무효등 확인 심판 청구와 부작위에 의한 의무 이행 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방식은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사무소, 그 다음에 사무소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 장소, 그리고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 청구 대상이 내용이 되는 처분의 내용, 그리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그리고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 그리고 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을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조에는 집행정지를 기재하고 있는데요. 심판 청구는 집행의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에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처분 또는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위원회는 집행정지에 이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신청은 심판 청구에 대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가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를 한 때에는 수정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위원회의 심리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 심리 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하는 결정을 취소해야 돼요.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서 심리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하고 행정심판법 제45조에는 재결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1항의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인정한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규정은 끝났고요. 행정심판의 개념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해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대상은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똑같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해, 피해 학생 즉 모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두 기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무효 확인 심판 기간이 없지만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해요. 교육장 명의의 조치 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되기 전에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 기간이
진행되지 않고요. 학교 또는 보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 결정 통보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이를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이라는 것은 교육장 명의의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행정심판기관은 해당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청구를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 청구인이 청구서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답변서를 처분청에다 송달을 하고,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심리기일하고 구실 심리를 안내하고 재결서를 송부하는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로 처분청에도 구실 심리 안내라든가 재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처분청에다가 청구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이때는 이 받은 것을 심판위원회나 교육청으로 송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집행정지 살펴볼게요.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해요.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다만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하거나 한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피해 학생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행정학생 측의 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서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 학생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해요. 제17조 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피해 학생의 분리 요청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해 학생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 에게 피해 학생과의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절차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되었을 때 피해 및 그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분리 요청을 하게 되고, 이 서식은 양식 4-5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는데 분리 방법을 결정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점을 고려해 피해 학생 보호에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소속 학급 내에 자리 배치를 변경한다든가 피가해 학생의 동선을 분리한다든가, 그리고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이 필요한 거고, 가해 학생 분리를 위하여 피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는데 유선 통화 등을 통해서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었고요. 행정소송에 관한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